안녕하세요, 윤희입니다. 세상사 모든 것이 궁금한 저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귀찮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올바른 질문을 한다는 건 올바른 대답을 구한다는 적극적인 표현이자 스스로 생각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질문하기를 멈추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얼굴을 보며 대화하는 것조차 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년의 수업 같이 읽어볼까 해요. 함께 해주실 거죠? 오늘 같이 읽을 천년의 수업의 저자 김헌님은 질문하기를 멈춘다는 건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노를 놓아버리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김헌님은 서양 고대 그리스의 문학과 신화, 고전기 아테네의 수사학과 철학이 주요 관심 분야입니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학생들에게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스 비극, 역사, 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양 고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담긴 존재와 죽음, 자존과 행복, 타인과 관계 등 주요한 9가지 질문과 그에 대한 해답을 이 책을 통해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천년의 수업, 부제, 나와 세상의 경계를 허무는 9가지 질문. 책 뒤편에 적힌 내용 읽어드릴게요. 답은 틀릴 수 있지만 질문은 틀리지 않는다. 나를 넘어서기 위해 알아야 하는 수천 년 인간의 본질적 삶의 태도. 직선주로인 줄 알았던 나의 인생이 사실은 망망대해임을 알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합니다. 그리고 곧 미루고 미뤄왔던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는 나를 어떻게 할 때 만족스러울 수 있을까? 인생이라는 거대한 기로 앞에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처음 얻은 답이 정답이라고 믿으면서 다시 묻지 않은 채 살아왔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이 책의 차례를 같이 살펴본 후에 제가 정리한 내용을 일부 설명드리면서 낭독도 같이 해드릴게요.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 팩트 체크부터 에포케까지. 첫 번째 문. 여기서 문은 질문이란 뜻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세상을 향한 질문의 시작. 두 번째 문. 인간답게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세상에 새겨넣는 나의 문의. 세 번째 문.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토록 치열하게 사는가? 삶과 죽음의 아이러니. 네 번째 문. 어떻게 살아야 만족스럽고 행복할 수 있을까? 인생이라는 영화에서 멋진 주인공이 되기 위해. 다섯 번째 문. 세상의 한 조각으로서 나는 무엇일 수 있을까? 개인은 미약하나 시민은 강하다. 여섯 번째 문. 변화하는 세상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교육에 대하여. 일곱 번째 문. 평범한 우리들의 이야기는 역사가 될 수 있을까? 역사의 발전을 위해 우리가 넘어야 할 것. 여덟 번째 문. 타인을 이해하는 일은 가능한가? 갈등을 넘어 화합으로 가는 길. 아홉 번째 문. 잘 적응하려면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가? 고전과 인생의 상관관계.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 일부 내용을 좀 설명드릴게요. 질문의 기초는 사실 확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순수하다고 볼 수 있지만 거짓 뉴스에 빠지기 쉽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한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육하 원칙을 따질 것,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볼 것, 마지막으로 논리적으로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세 가지 방법은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판단이 끝나면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주어진 정보를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합니다. 이를 우리는 적극적인 가치 판단이라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가치를 판단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방법은 오늘날 우리에게 아름다운 지혜를 선사합니다. 이 방법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의 수사학과 윤리학에서 제시한 것인데요. 그 이전에 플라톤의 작품에서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세 가지 관점에서 질문을 한답니다. 첫 번째,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이는 실용적인 판단 또는 경제적 판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옳은가 그른가? 이때의 판단 기준은 윤리와 도덕입니다. 만약에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의 답이 맞아떨어진다면 그나마 판단이 수월하겠지만 실용적인 판단과 윤리적 판단이 어긋나면 갈등이 생깁니다. 마지막 기준은 가장 그리스인다운 질문이랍니다. 아름다운가 추한가? 플라톤은 그에 져서 국가를 설명할 때 이상적인 국가를 표현했습니다. 그가 말한 이상적인 국가는 칼리폴리스인데요. 폴리스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이고 앞에 붙은 칼리는 아름답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국가를 강국, 부국, 정의 실현 국가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름다운 국가라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플라톤은 철학자가 군주가 되거나 혹은 군주가 철학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던 사람이니까요. 지혜로운 자가 통치를 하고 용기 있는 자가 국방을 책임지고 다른 모든 분야 또한 그에 알맞은 사람이 담당하여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국가가 정의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는 개인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올바른 질문과 사고를 하는, 즉 철학하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조화롭게 꾸려나갈 수 있겠죠. 이 프롤로그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개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에포케랍니다. 에포케라는 건 판단 중지라는 뜻입니다. 언제나 일관되게 옳고 그른 것도 좋고 나쁜 것도 없기 때문에 매사에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신중하게 판단을 보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내린 후에도 에포케, 즉 판단 멈추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 바쁘디 바쁜 세상에서 도대체 언제 행동할 거냐고요? 판단이 선다면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되 독단에 빠지지 않도록 잠시 멈춰서 또다시 에포케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에포케의 습관이야말로 질문을 끊임없이 지속해 나가는 힘이 될 것이며 꿋꿋이 행동하면서도 융통성을 갖고 더 나은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앞에 목차에서 살펴봤던 9가지 질문 중에서 제가 2가지만 뽑아서 간단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었었죠.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토록 치열하게 사는가? 삶과 죽음의 아이러니. 플라톤의 향연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은 무엇이 결핍되어 있기에 이성을 사랑하는 것인가? 답은 간단하다. 인간은 죽기 때문이다. 이는 에로스에 관한 대화 중 소크라테스가 한 말인데 사람들이 영원한 삶에 대한 열망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아이를 낳는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내 몸은 죽어 없어질지라도 나의 분신, 나의 자녀가 살아있다면 나의 존재도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들처럼 가문을 중시해서 대를 잇기 위함도 따지고 보면 결국은 나를 연장시킨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나는 나고 자식은 자식일 뿐입니다. 나에게서 나왔다고 해도 내 아이는 나와 다른 하나의 인간이고 독립적인 인격체입니다. 자식은 절대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식을 낳아 길러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지요.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지겹도록 부모 말을 안 듣는다고 푸념합니다. 사실 자식들이 꼭 부모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식은 자식이니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삶을 지속시킬 수 있을까요? 어차피 죽는다면 생명을 지탱하던 육신이 사라지더라도 나의 삶을, 나의 존재를 최대한 연장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불멸의 명성입니다. 고대인들이 불멸의 명성을 남길 가장 좋은 기회는 전쟁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뛰어난 활약을 하면 금세 영웅이 되었지요. 영웅의 무덤은 웅장하게 세워지고 그의 업적은 멋진 기념비에 새겨지고 그 이야기는 시와 연극, 그림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그의 명성이 영원히 남는다면 비록 그의 몸은 죽어 사라졌다 해도 그의 이름만은 신처럼 영원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인들의 영원한 고전 일리아스에서 최고의 전사 아킬레우스에게 그의 어머니 테티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이곳에 머물러 트로이아인들의 도시를 포위하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막히겠지만 너의 명성은 불멸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사랑하는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면 너의 수명은 길어지고 죽음은 너를 일찍 찾아오지 않겠지만 너의 명성은 곧 사라질 것이다. 일리아스 9권 412, 417행. 이것은 비단 아킬레우스에게만 해당하는 말은 아닙니다. 특히 전쟁을 벌인 이들은 이런 말로 수많은 청년들을 독려하고 유혹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쟁이야말로 이름을 영원히 남길 수 있는 기회이며 그렇게만 된다면 너의 존재는 지속될 것이라는 신화를 만들어냈지요. 죽지 않기 위해 죽어야 하는 아이러니가 전쟁터를 떠돕니다. 나의 성취 그리고 그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나의 실존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원 불멸의 명성을 통한 존재의 지속을 위해 전쟁을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책을 읽는 여러분들은 의아하게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명성이나 후대의 평가, 그들의 기억에 각인되는 나의 모습은 내가 죽고 나면 알지도 못할 허상이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숨쉬고 있는 육체야말로 분명히 존재하는 것인데 허상을 위해 살아있는 나를 죽인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의문을 품는 것도 일견 당연해 보입니다. 그리스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었으니까요. 일리아스를 보면 죽음의 아이러니에 대한 그리스인들의 고민을 엿볼 수 있습니다. 고전은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귀중한 실마리를 제공하지요.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는 우리가 인생의 기로에 섰을 때 치욕적인 행동 대신 아름다운 성취를 추구하게 하며 현재의 안락함에 안주하기보다는 고난을 헤쳐나가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살아가는 힘을 주는 셈이지요. 삶은 영원하지 않고 시간은 잔인하리 많지 냉정하게 뚜벅뚜벅 자신의 보폭대로 걸어갑니다. 행복만 계속되는 인생은 없으며 설사 그렇다고 해도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저에게도 때때로 견디기 힘든 고비가 찾아왔어요. 장밋빛 미래를 꿈꾸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아무리 나아가도 빛 한 줄기 보이지 않을 때면 마음이 무너지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오디세이아를 꺼내 들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영원하고 평탄한 삶을 포기하고 아프면서 고통스럽고 시시각각 고민에 휩싸이는 인간의 삶을 향해 스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죽음마저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언젠가는 죽을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지금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더욱더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슬픔이 있기에 기쁨은 더욱 달콤하고 고통이 있기에 성취의 보람도 커집니다.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열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닐까요? 인생은 유한하며 그로 인해 삶의 순간들이 빛납니다. 삶의 순간에 응축된 다채로운 빛깔을 깨달을 때면 저는 제게 주어진 시간들을 진하게 보내려고 애씁니다. 무엇을 하고 누구와 시간을 보내든 심지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순간조차도 그때의 감정을 잔뜩 느껴보려고 합니다. 제 안에 충만한 감정을 느낄 때 삶은 조금 더 풍성해집니다. 모든 존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죽음이 사실은 모든 존재를 빛나게 만드는 셈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죽음이 가진 진짜 힘이 아닐까 합니다. 죽음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어떻게 살아야 만족스럽고 행복할 수 있을까? 인생이라는 영화에서 멋진 주인공이 되기 위한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148쪽이고요. 읽어드릴게요. 자기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인생을 실패라는 한마디 말로 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현재의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미래의 내 삶은 내가 어떻게 써나가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앞으로 어떻게 이어지고 달라질지 혹은 반전이라고 할 만큼 커다란 변화가 생길지는 모르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의 이야기에서 앞으로의 이야기를 어떻게 그려내고 실천해 나가느냐에 따라 더욱 놀라운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늘의 삶을 열심히 꾸려가는 것입니다. 여기 항제보다 영예로운 시인의 세계에 대한 내용이 감명 깊어서 읽어드릴게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시인을 포이에테스라고 했습니다. 포이에라는 건 만든다는 뜻이었어요. 즉 포이에테스란 제작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시는 포이에마인데 이건 만들어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시인이 시를 짓는다는 건 그리스 어원을 따져보면 만들어진 것을 만든다는 뜻으로 훨씬 더 우스꽝스러운 동어 반복적인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대체 무엇을 만든다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이야기입니다. 고대 그리스어로 이야기는 미토스예요. 플라톤 용어 중에는 미토포이오스, 즉 이야기를 만드는 자라는 말이 있어요. 미토스는 시나 마이스의 어원이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인의 개념과 달리 고대 그리스나 로마 시대의 시인은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문학의 한 장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예언자처럼 신화와 같은 이야기를 만드는 존재였다고 할 수 있어요. 오비디우스는 신화에 관한 시를 많이 썼는데요. 세상이 카오스에서 생겨나 코스모스로 가고 그 속에서 사랑의 원리가 작동한다는 이야기를 통해 그리스 신화를 가져다가 로마의 신화로 거듭나게 하고 나아가 하나의 역사로 그려줍니다. 그런데 그는 이야기를 짓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야기로 해석되는 세계를 만든 셈입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제국이라는 세계를 만들었지만 오비디우스는 자신의 시 속에서 또 다른 새로운 세계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에서 오비디우스는 현실의 항제보다 훨씬 명예로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시를 짓는다는 것은, 그래서 이야기를 짓는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의 세계를 만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시에 흠뻑 빠진다는 건 시인이 만든 하나의 신전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으면 그 책을 쓴 작가가 만들어 놓은 세계에 들어가는 것과 같잖아요. 실제로는 살아본 적 없는 새로운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나 다름없거든요.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삶이라고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삶이든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흥미진진한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인간에게 그런 상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닥친 어려움도 훗날 나의 역사를 더 흥미진진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된다는 믿음이 있다면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믿음이야말로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게 아닐까요? 그 믿음은 단순히 어려운 현실을 있게 만드는 공허한 허구가 아니라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낼 창조의 힘이 됩니다. 미래의 현실이 될 현재의 허구를 아름답게 상상하고 그 힘으로 나의 세계를 실제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내 인생의 시인이고 주인공임을 어느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나의 이야기와 역사를 그리고 세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임을 부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312페이지부터 나가는 문이라고 해서 에필로그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질문하지 않는 삶이 무조건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질문이 너무 많은 사람은 그 질문이 주는 고민의 무게에 짓눌려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적절히 잘 던지는 사람은 사는 동안 좀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며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걷기만 하면 우리는 너무 많은 걸 놓칠 거예요.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만이 길가에 핀 꽃을 보고 그 꽃이 어떻게 피었는지 의문을 갖는 사람만이 그 길의 흙과 빛, 바람을 살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묻는 사람의 눈에는 또 다른 길이 보이며 질문을 놓지 않는 사람에게는 점점 더 넓은 세상이 보일 것입니다.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5년 뒤에 그리고 10년 뒤에 우리가 살게 될 세상이 어떨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도 금방 쓸모가 없어질지 모릅니다. 이런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질문의 힘입니다. 스스로 묻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위기에도 자기 나름의 답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마음껏 질문을 던지십시오. 한때 우리는 모두 질문이 많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모두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잘 자요. 안녕. 다음에 또 봐요.